안녕하십니까. 별리사 스쿨에서 지구과학, 자연과학 개론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요. 일단 뭐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지구과학이 10문제잖아요.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10문제 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미리 봐서 알겠지만 그 의외로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문제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내용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뭐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많이 높은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제 그 2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이론 공부를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론에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랑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라는 거는 조금 후반부에서 어느 정도 좀 내용 정리가 좀 된 다음에, 개념 정리가 된 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난이도를 높이다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를 적응하는 방법은 조금 후반부에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킬러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 47회, 48회 기출문제에 보면은 막 지질도를 분석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 껴 있었어요. 그 문제는 솔직히 그 당시에 맞춘 사람이 수험생들이 100명이면 그 중에 한 두세 명? 물론 찍어서 맞춘 사람은 빼고. 어차피 객관식이다 보니까 찍어서 맞힐 수도 있긴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알고 푸는. 티맵을 종료합니다. 이거 끌까요? 이거 NG인가요, NG? 이런 실수를, 야, 말도 안 되는. 자, 아무튼 다시 가겠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지질도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 지질도 문제는 실제로 이과를 전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구과학 2라는 과목을 고등학교 때 안 배웠다든지, 아니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라서 아마 접근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근차근 보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돼버리면 어떻게 보면 살짝 기본적인 개념을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객관식에서 찾는 그 방법까지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지금 이제 우리 두 번에 나눠서 테마를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수업에는 이제 지질과 지사학 부분을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번갈아서 지구에 대한 물리량들을 알아보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 선생님이 이제 좀 수업을 쪼개놨는데, 그 요일별로 쪼개놓은 수업에서는 뒤쪽에서는 이제 주로 대기과학이나 천문학 쪽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거 제가 그냥 제 스펙을 써놓긴 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 참고할 만한 것도 없지만 오늘 이 지질과 지사학 파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외로 이 부분이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는 어디가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쫙 훑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훈련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단어를 정리하자. 여기서 단어를 정리한다는 거는 거기 이 지질과 지사학 파트에서 지각의 물질, 그 다음에 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광물들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이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알려진 광물만 거의 4천여 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4천여 종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지구과학 수준이라든지 대학교 지리학 수준에서 나오는 광물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안심을 좀 드리면 우린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광물 이름이나 암석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단어의 어원이 뭔지를 알게 되면, 아, 얘는 성분이 이거겠구나 라는 거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암석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한 10개 정도 될까 말까 하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 정리를 해버리시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지각의 물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좀 글씨가 작나요? 우리 여기 광물의 조건 가기 전에, 광물의 구조 가기 전에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구라고 하는 분야인데, 그죠? 지구에서도 지금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고체지구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 고체지구의 연구 대상은 당연히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구 내부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표면에 가까운 부분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하게 가면 이 지구의 표면은 뭘로 되어 있느냐? 딱딱한 껍데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구 내부를 한번 추정을 해 본다면, 지구 내부를 이렇게 그리면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은 요렇게 지구의 껍데기,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각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멘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되더라.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당분간 어디를 다룰 거냐면 한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루게 될 거예요. 지각 또는 멘틀의 약간, 지각과 굉장히 가까운 멘틀의 최상부, 요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대부분 암석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포함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포함 관계라는 건 뭐냐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광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원소라는 녀석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원소들이 조합이 돼서 광물이 되고요. 그죠? 뭐 그냥 아주 쉬운 광물들 몇 개 쓰면 뭐 NaCl도 광물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CaCO3, 탄산 칼슘도 광물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죠? 대부분 지각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속에 뭐 예를 들어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대부분 광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광물이 되겠고, 흔히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한 4천여 종에 해당하는 이런 광물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암석이라는 녀석이 된다. 오늘 우리 이제 요 광물 얘기랑 암석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이 암석에는 또 우리는 어떤 세 가지 종류의 암석이 있더라. 그 암석을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면 화성암이라는, 그 다음에 퇴적암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변성암이라고 하는, 이렇게 크게 세 부류의 암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서 지구상에서 이런 녀석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종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내용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왔던 이 광물 얘기를 보면서 그러면 어떤 걸 광물이라고 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광물이라고 하는 거, 미네랄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건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고체의 무기물, 그 다음에 화합물을 말하며, 그래서 여기 지금 암염 써놨지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CaCO3라는 탄산칼슘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CaSO4, 참고로 얘는 황산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물 분자가 2개 정도 섞여 있는, 요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광물을 일부러 써봤어요. 얘 이름이 석고예요. 석고. 그 미술학원 가면 이렇게 머리만 막 있는 그 석고상들, 걔네들이 이런 성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심지어 광물 중에는 이렇게 화합물, 원소가 여러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도 있지만, 원소 자체가 하나의 광물인 경우도 있어요. 원소 광물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 그죠? 이쁘긴 한데 별로 돈은 안 되는 백금. 그 다음에 은.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 상태에서 반응성이 작은 편이라 그냥 그 원소 자체로 그냥 광물 속에, 다른 광물들 속에, 다른 암석에 박혀 있는 원소 광물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여튼 광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이 암염의 예를 들어서 여기 암염의 구조를 하나 그려놨는데, 암염 같은 경우는 그 속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라는 녀석이 1대1의 개수비로 이렇게 규칙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는 광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로 결합되어 있으면 암염이라는 광물이다. 뭐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뭐 1대1로 결합되어 있으면 역시 탄산칼슘이라는 광물이더라. 이런 광물들이 모이면 이제 우리 암석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거 포함관계, 지구의 지각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이런 말도 써요.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여기 서울이니까 서울 기준으로 한번 미안하지만 얘기를 하면, 서울 저기 성북구 강북구 쪽에 가게 되면 북한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국립공원인데 거기 산에 가보면 거대한 바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화강암이라고 불리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 덩어리로 된 이런 봉우리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밝은 색을 많이 띄어요. 그지? 뭐 제주도 갔을 때 보는 그 시꺼먼 돌들보다는 유난히 밝은 색을 띠니까. 그럼 그 화강암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뭐냐? 그냥 그 자체가 화강암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 보면은 규소라는 성분도 들어있고, 아니죠. 화강암이라는 암석 이름을 보게 되면 걔네들을 이루는 광물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석영도 섞여 있고, 장석도 섞여 있고, 흑음모도 섞여 있고, 감람석도 섞여 있고,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애들이 막 튀어나오죠. 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녀석들이 박혀가지고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띠는 거는 석영이라는 장석이라는 광물 때문인 거고, 거기에 까만 점들이 군데군데 뭐 회색 점들이 박혀 있는 것들은 감람석이라는 흑음모라는 광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흑음모, 감람석, 석영, 장석 이런 거를 알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모여서 화강암이라는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한 4천여 종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광물, 아까 우리가 공부할 게 한 20여 종 된다 그랬는데 한 7, 8개만 미리 소개를 하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한번 던져봅니다. 감람석이라는 광물 있습니다. 뒤에 마그마 얘기할 때도 또 등장을 할 건데, 휘석이라는 광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섬석이라는 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됐던 흑운모라고 하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장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장석이라는 광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일 흔해서 요렇게 한 7개 정도만 미리 써버렸는데, 여기 두 개는 요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장석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를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는 거는 결정형을 봤을 때 결정형이 예를 들어 뭐 똑바로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느냐,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바를 정자와 기울어질 사자 써가지고 구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은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요 광물들을, 이게 네이밍이 돼 있어요. 이게 네이밍이 무슨 네이밍이 돼 있냐? 조, 암, 광물. 조암 광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구과학에 어쩌다 보니까는 한자를 많이 써야 되는데, 조암 광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암석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광물 7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광물이 안 들어가 있는 암석은 아까 말한 원소 광물 같은 것들 몇 개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라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나가다가 돌을 하나 주웠어.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봤더니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최소 석영과 정장석, 사장석 중에는 무조건 들어있다고 봐도 돼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 석영이 100%인 경우도 있어. 석영이 100%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흔히 말하는 수정.
그죠? 크리스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그거 맞아요, 그거. 거기에 이제 약간의 불순물이 섞이면 색깔이 조금 투명함에서 벗어나서 흰색에서 벗어나서 보랏빛을 띠거나 파란색 빛을 띠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수정, 왠지 찜질방에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튜닝, 성분의 변화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광물이 만들어진다. 진짜 여기서 뭐 하나 고해성사를 하면, 고백을 하면 4천여 종의 광물이 있다고 저 선생님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 중에 나는 몇 개나 알까? 정말 많이 알아봐야 아까 말한 그 한 200개? 근데 200개 중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광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아봐야 30종?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여기저기 학문 분야에서도 다루게 되는 거지, 뭐 이상한 것들 끌고 와가지고 이건 뭘까요?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건데, 변성암을 구성하는 광물 중에 막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광물들이 막 등장합니다. 홍주석, 규선석, 남정석. 우린 그게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지구과학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 따로 있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는 시험의 형태로 지금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요 기본적인 광물 알고 계시고, 등장하는 광물들 많아봐야 20개 좀 넘어갈 테니까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광물이고 이게 모인 어떤 암석이냐는 거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전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광물 사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면 선생님이 책에다 넣거나 아니면 이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저렇게 생겼군,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암염의 결정 구조도 여기다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규칙적인 구조로 돼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하는 측면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함관계 생각하시고, 일단 이 광물은 고체의 무기물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동식물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몸속에서 만약에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아니면 뭐 동식물의 물질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것들은 광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학 조성이 일정하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까 이렇게 썼죠. 암염은 예고, 뭐 탄산칼슘, 석회암은 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소 또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광물이라고 여겨지는 무언가를 하나 주웠는데 이 녀석이 정말 광물일까 알아보는 몇몇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한번 봐봐. 길 가다가 돌을 하나 주웠는데 얘가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봐서 모르잖아. 광물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결정질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겉으로 봐서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광물에다가, 그러니까 광물을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 이 썬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이걸 박편으로 만든다는 거죠. 박편. 얇은, 거의 어느 정도냐면 투명해지기 일부 직전까지 썰어요. 굉장히 얇게. 그렇게 썰은 거에다가 X선을 통과시키면 규칙적으로 배열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만약에 광물이라면 얘를 통과해서 생기는 X선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 모양이 좀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어떤 특정한 광물 하나를 랜덤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봤는데,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아, 이게 모양이 대칭이다. 자,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다. 위아래가 대칭이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칭이라기보다는 규칙적인 무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아, 이 녀석은 광물이 되겠구나. 근데 이건 딱 봐도 이게 무슨 모양이야? 점들이 막 생겨 있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야? 하면은 그거는 광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무늬를 라우의 전무늬라고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용어들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처음 보는 용어가 등장하더라도 아, 저런 걸 라우의 전문이라 그래. 뭐 왜 이름이 라우의 전문이겠어? 이 방법을 처음에 고안한 학자 이름이 라우이기 때문에 뭐 항상 거의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광물은 대부분 결정질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 비결정질. 그럼 봐봐. 우리 비결정질은 요거밖에 없어요. 한 개인가 더 있는데 그건 아예 지금 등장을 안 하니까 비결정질을 외우는 게 낫겠어요? 결정질을 외우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이게 낫겠지. 유리. 이거는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쓸 수 있더라도 얘는 광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요석이라는 거랑 단백석이라는 거였는데, 단백석은 그냥 용어만 알아놓으세요. 응? 이게 단백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응. 한자가 좀 다를 거야, 아마 단백질하고. 이거는 내비두고. 얘는 이제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데, 흑요석을 어떻게 생겼냐? 흑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일단 검은색이겠죠? 흑요석이라는 녀석은 옛날에 원시인들이 뭘로 많이 썼냐면 칼대용으로 썼어요. 칼대용. 응? 여기다 성이니까 얘기를 하면 맥주병이죠, 맥주병. 맥주병 우리가 깨볼 일은 없지만 깨보면 이건 같이 싸우자는 얘기잖아. 맥주병 깨지면 맥주병 그 밑에 쪽이 좀 유리가 두꺼운 편이에요. 그죠? 옆면이나 이런 데보다 그 두꺼운 데 가끔씩 이렇게 살짝 흔히 말하는 이가 나갔다 그러지? 이가 나가면 거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줄무늬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막 생기면서 좀 맨질맨질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날카롭게.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광물 중에 충격가에서 깨면 거의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광물이 있어. 흑요석이 보면은 보통 흔히 말하는 그 기타 칠 때 피크라 그러죠. 기타 칠 때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그 피크 모양으로 흑요석을 그러니까 충격 줘가지고 그 정도로 잘라내게 되면 굉장히 칼 대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날카로워진다고. 그 녀석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있는 입자들의 구조가 완전 흔히 말하는 랜덤이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은 전혀 결정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깨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 석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충격을 가하면 육각 기둥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석영 자체가 거의 투명에 가까운 육각 기둥 모양인데 충격을 가해서 뽀개지면 육각형 모양인 자잘한 녀석들로 쪼개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불규칙하게. 그러면서도 불규칙하더라도 광물인 경우도 있는데 흑요석 같은 경우는 가장 불규칙하게 뜯어져 나간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시간 되면 이 흑요석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세 개만 외우시면 일단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광물의 성질 하나하나씩 깊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 광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줄 한번 거볼게요.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거를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석영 같은 경우는 육각 기둥 모양이다. 예를 들면 석영 같은 경우는 육각 기둥 모양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암염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 모양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자주 나오는 방해석이라고 하는 건 약간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모양이 딱 정해져 있는 독특한 결정형을 갖는 애들이 광물 중에는 많다고요. 그래서 광물의 결정은 이렇게 종류에 따라 모양이 다른데, 이 외형이 발달한 결정면의 형태에 따라서 광물을 특징을 표현할 때 자형, 반자형, 타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거야 그냥 스스로 자자. 뭔가가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반자형은 반만 스스로 만들어졌다. 타형은 자기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없고 외부에서 뭔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빈 공간에서 이 광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니까 타자 써서 타형이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저런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형이라는, 예를 들어서 반자형이라고 하는 광물의 형태가 자기 스스로 결정된다.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한 절반 정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암석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암석은 광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광물이 어디에서 기원한 거냐? 이 광물의 기원,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을 구성하는 광물, 얘네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 지구 안에서 돌고 돌다가 만들어진 거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 안에서 돌고 돌다 만들어졌는데 그 지구 위에 있는 돌덩어리는 처음에 시작이 뭐였느냐? 처음에 시작은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 잘 안 쓰는 편인데 얘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기서 기원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돌덩어리들은, 그 돌덩어리들을 이루는 광물들은 그 기원이 마그마에서 오는 거예요. 마그마. 뭐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뭐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운석 충돌에 의해서 아니면 야금야금 모이던 간에 모여서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마그마였고, 그 마그마의 덩어리가 지구를 만들고 있었고, 이게 식어서 지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정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굳어서 암석이 돼요. 그게 화성암이잖아. 그 화성암들이 대기 중에 노출돼서 비바람에 깎이고 부서지고 하다가 여기저기 흘러다니다가 쌓여서 굳으면 그걸 퇴적암이라고 하고, 각종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땅 위에 노출되기도 하고, 노출되면 비바람 맞아서 아까처럼 또 풍화작용 받아서 퇴적물이 되고 퇴적암이 되고, 지하 깊은 곳에 가서 또 다른 뜨거운 마그마의 영향을 받거나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주변에 압력이 크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부서지면 또 광물이 되는 거고, 결국은 기원이 광물인데 이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게 일단 광물이란 말이에요. 식어서. 마그마가 식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마그마 그러면 막 한 1300도, 한 1500도, 뭐 그 이상 경우도 있지만 대략 이 정도라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암석이나 광물이나 얘네들은 대부분 상온의 상태잖아, 상온. 그러면 결국은 얘가 식어서 얘가 됐다라고 하면 이 속에 들어있던 성분들이 식어가면서 특정한 광물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마그마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광물이 있고 B라는 광물이 있는데, A라는 광물은 성분이 한 1100도 C 정도가 얘가 고체가 될 수 있는 온도인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치고, 얘는 예를 들어 한 700도 정도가 이 녀석이 고체로 될 수 있는, 고체로, 마그마에서 고체로 어떤 성분이 빠져나오는 거를 그 광물이 정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결정의 형태로 나왔다. 고온에서 정출되는 애랑 저온에서 정출되는 애랑 비교를 해보면, 얘는 1500도였던 애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다 보면은 A라는 녀석이 1100도, 예를 든 거니까 1100도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A가 이제 밑으로 싹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있다가 그 중에서 뭐가 A라는 애들만 1100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A라는 애만 밑으로 먼저 싹 가라앉는 거야. 그럼 남은 애들 중에는 A가 이제 굉장히 없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한 700도 돼버리면 B라는 애가 밑으로 가라앉는 거야. 100%는 아니지만 얘가 많은 성분들은 고온에서, 얘가 많은 성분들은 저온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광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 얘는 초반에 광물이 정출되어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아무도 얘를 방해할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물렁물렁한 애들만 있으니까 내가 고체가 될 때 자기가 생길 수 있는 형태로 생길 때 아무도 얘를 간섭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외부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결정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지고, 쌤이 말했듯이 고온에서 정출되는 애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쌤이 조암광물 세로로 쭉 썼을 때 제일 위에 뭐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제일 위에 감남석이라는 애 있었습니다. 그죠? 감남석, 휘석. 그게 사실은 정출되는 순서를 써놓은 거예요. 쌤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감남석이 가장 고온에서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정출이 되고, 대부분 석영이 제일 마지막에 정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정출되는 애들은 자형을 띈다. 반자형은 뭐냐? 점점 식어가는 과정에서 고온에서 먼저 정출된 애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출이 되면 먼저 만들어진 애들의 방해를 일부 받지만 그래도 아직 빈 공간 많으니까 고유한 결정면을 갖고 있는 그런 반자형 형태의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700도에서 800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마그마에서는 되게 낮은 온도, 이 정도 온도를 갖게 되면 그냥 나머지 빈 공간에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하얗게 돼 있긴 하지만 이런 녀석들은 지금 아무도 얘를 방해하고 있지 않아.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긴 하지만요. 그죠? 그런데 여기 줄무늬 나와 있는 녀석들, 이 줄무늬 그냥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줄무늬로 나와 있는 녀석은 A가 살짝 태클 걸고 있어. 그죠? A가 살짝 태클 걸고 있어. 그럼 이 녀석을 반자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나머지 빈 공간, 나머지 이 빈 공간에 겨우겨우 낑겨가지고 성장한 광물들은 타형이란 말을 쓴다고. 그럼 이거를 보고, 요 모양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판단해야 되느냐? 아무도 얘를 간섭하고 있지 않아. 자형. 어느 정도만 가리고 있어? 반자형.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 끼어 있으면 타형이다. 라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건가? 마그마가 식을 때.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늦게 이 틈 사이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고유한 결정면을 갖추지 못한 형태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정의 3요소 보면은 우각, 그러니까 결정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참고로 얘는 자철석이기도 하고 지금 피라미드를 마치 그 거울 위에다 올려놓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돼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기는 지금 좀 세로로 긴 편인데 이게 딱 살짝 납작해가지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만들어지면 그 녀석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금강석의 결정형이기도 해요. 금강석이 뭐잖아? 다이아몬드잖아. 이랬을 때 우각이라는 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그 뾰족한 뿔, 뾰족한 부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평소 쓰는 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서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결정면은 말 그대로 그냥 면. 이렇게 이 결정의 3요소로 표현하는데 자철석은 이렇게 팔면체 구조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황철석은 뭐 정육면체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거 아직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나올 만한 내용들만, 아까도 말했지만 광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자는 거는 사전 한 권 다 외우자, 뭐 그런 뜻이에요. 영어 공부할 때. 알잖아요. 영어쌤도 영어 사전 다 외우는 건 아닌 거. 그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오일러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의 결정에서 결정면의 수를 F라고 하고, 무슨 면의 수? 결정면의 수를 F라고 하고, 우각의 수, 뾰족한 부분의 수를 S라고 치고, 모서리 수를 E라고 써놓으면 이렇게 F 더하기 S는 E 더하기 숫자 E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걸 오일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앞에 거 한번 적용해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결정면의 수가 F, 그 다음에 우각의 수가 S, 그 다음에 능의 수가 몇이라고? 능의 수가 2. 이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냥 한번 볼게요. 앞에 거 보면 얘 지금 자철석이라고 나와 있어. 자철석. 그죠? 면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지? 8개 면이 있습니다. 우각. 그냥 뾰족한데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6개죠. 그죠? 그죠? 그랬더니 모서리가 몇 개야,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몇 개요, 총? 12개. 더하기 2더라. 그냥 뭐 만들어낸 식이니까, 그러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오일러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면각 일정 법칙. 같은 종류의 광물에서는 요거 하나 별표 한 개 해놓을까요? 오일러의 법칙은 조금 너무 어거지성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광물에서 잘 물어보진 않는데, 면각 일정의 법칙은 이 면각을 측정이라는 거 하는 게, 면각이 뭐냐면 요런데 이렇게 요게가 지금 면이잖아요. 면. 그죠? 여기가 면이라고 나오면 요쪽 면과 요쪽 면이, 또는 요쪽 면과 요쪽 면이 이루는 요 각도를 측정하는 걸 접촉 측각기라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광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석영이라면 큰 석영도 있고 작은 석영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처럼 길쭉한 뚱뚱한 석영도 있을 것이고 홀쭉한 석영도 있을 것인데, 요런데 각도를 보면 이렇게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를 보면 같은 광물일 경우에는 이 각도가 일정하더라.
그냥 요 그림을 마치 우리 컴퓨터에서 그냥 그림 줄여놓은 것처럼 생겨 있잖아요. 같은 애면은 결정형이 같아서 이렇게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는 일정하더라. 이거를 면각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외형이나 크기가 다르더라도 대응하는 면각이 항상 일정하다. 이런 성질도 광물에게는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림의 표 안에 이 결정들이 이루고 있는 형태와 그 결정들 내부에 있는 입자들이 결합한 방향에 따라서 되게 어려운 말 쓰고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건, 여기 뭐, 그냥 이건 흔히 말하는 그 정육면체 모양으로 이 속에 있는 입자들이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다랗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직사각형은 직사각형인데 좀 납작한 형태의 직사각형이느냐. 지금 여기하고는 요거는 약간 납작한 구조를 갖고 있고, 여기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 두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용어들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만 하세요. 요 용어들이 지금 변호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결정들을 이렇게 외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입자들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거를 지금 선생님이 표를 그림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런 광물들 이름이 익숙해지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사장석 있었고, 아까 석고 얘기했었고, 휘석도 얘기했었고, 정장석 얘기했었고, 감남석 얘기했었고, 석영하고 방해석도 얘기했었고, 금강석 얘기했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암염까지. 그 다음 외에도 등장한 애들, 지금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르콘, 황동석, 회중석,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나와 있냐, 규회석, 이런 애들은 거의 외울 필요도 없고 어딘가에서 자료를 찾기도 힘든 애들이에요. 진짜 전문가들이나 볼만한 광물들이니까 아까 말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애들 중에서 빠질 겁니다. 황동석 가끔 나온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 수준? 그래도 이 표는 요런 용어들로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형과 속에 있는 입자들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거의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내용들,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반적으로 쫙 훑는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기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일단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물리적 성질에 한번 쭉 훑어보면은 색깔, 그 다음에 여기는 조흔색이라는 말 써 있어. 이거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색깔. 뭐 대부분이 암석들 같은 경우는 흰색이나 회색이나 검은색 계통이 많은데, 아무튼 얘는 무슨 색이다, 얘는 무슨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우린 색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황동석은 노란색이야, 황철석도 노란색인데 조금 녹색이 섞인 노란색이야.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색깔이 그럼 왜 나타나는가? 광물의 화학 조성, 광물의 결정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뭐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 반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감남석은 굉장히 진한 녹흑색을 띠더라. 그럼 그 얘기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남석이라고 하는 광물은 굉장히 진한 녹흑색을 띠더라. 진한 녹흑색을 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 여기 지금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이라고 써 있는데 이 빛은 지금 가시광선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요런 빛, 자연광도 가시광선이니까 뭐 형광등, 백열등 이런 데서 나오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가시광선은 어떤 색깔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색깔이 섞여 있긴 하지만 보남, 파, 초, 노, 주, 빨.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개의 색깔로 되어 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거랑 순서가 지금 바뀌었지?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이쪽이 파장이 짧고 이쪽이 파장이 긴 순서라서 파장 짧은 거에서 긴 순서대로 해야 그 뒤에 거를 계속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7개의 색깔로 된, 말도 안 되지만 가시광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녹흑색이면
여기 녹색하고 뭐 좀 사이에 낑겨 있는 색깔이 아닐까? 그럼 여기에 껴있는 녹흑색이 있다고 치면 이 감남석을 이루는 광물들은 주로 앞에 철과 마그네슘이 붙어 있고 뒤에 규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녀석의 화학 조성과 결정 구조가 여기 있는 색깔 중에 얘만 튕겨내고 나머지 다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 필요는 없는 거고, 아, 이 색깔을 띠면 그 색깔에 해당하는 빛을 튕겨내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구나. 금이 노랗게 보이는 거는 금이 노란색을 튕겨내고 나머지를 흡수하기 때문이구나. 그죠? 또 뭘 해볼까? 뭐 석고 같은 경우는 하얀색을 띈단 말이야. 왜 그래?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구나. 흑음모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검은색이구나. 요렇게 해서 색깔이 등장한다는 거 알면 되겠고, 아까 뭐 수정 얘기하면서 석영 얘기하면서 투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불순물이 섞이면 살짝 보랏빛이 도는 자수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뭐랄까 좀 확장된 광물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 선택적 흡수 반사. 우리는 반사하는 색깔을 눈으로 보게 된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규산염과 결합하는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유색 광물과 무색 광물로 구분한다. 유색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감에 낚이면 안 됩니다. 유색 광물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 있다는 뜻이야. 색깔이 있다. 색깔이 있으니까 빛이 잘 통해 안 통해? 잘 안 통해. 빛이 잘 안 통하다 보니까 색깔이 있다. 그래서 어둡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반면에 무색 광물은 색깔이 없다. 색깔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색깔이 없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투명하다가 될 수도 있고요. 흰색도 색깔이 없다라고 따집니다. 흰색도. 이렇게 무색. 그러면 뭐 무색 광물 얘네들은 주로 투명하거나 아니면 흰색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떤 게 빛 반사를 더 많이 하는 거다? 얘가 더 반사를 많이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거나 반사하는 빛이 많다. 그래서 무색 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조암 광물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색 광물은 왜 그러냐?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서 어둡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진 않았지만 뒤에 또 연결돼서 나올 텐데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좀 많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 밀도가 크겠구나. 이유는 금속이 많으니까. 철이 원자번호 26번이잖아요. 그죠?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는 뭐 11번, 그 다음에 뭐 19번 이렇게 좀 앞쪽에 있는 원소들인데 뭐 마그네슘은 그렇긴 하지만 철, 그 외에도 다른 흔히 말하는 원자량이 큰,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 많은 경우에는 밀도가 큰 경향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아까 선생님이 순서대로 썼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 내용들 앞쪽에 등장하는 애들이 주로 유색 광물. 반면에 나트륨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아 투명하거나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보이는 특히 규소나 산소의 비율도 되게 큰 편이에요. 이거의 비율도 크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석영, 장석 같은 녀석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랑 연결되느냐? 아까 마그마가 식어서 뭐가 된다고요? 암석이 된다고 했을 때 초기에 만들어지는 애들이 아까 자형, 좀 이따 만들어지는 게 반자형, 타형이라고 했는데 자형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응? 아까 말한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요게 그 순서대로거든.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거의 정출된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무색 광물은 좀 순서를 뒤집어서 써놓긴 했지만 밀도가 큰 애들이 금속이 많은 애들이 초기에 많이 정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색 광물, 무색 광물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써있진 않지만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은 쪽이 유색 광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큰 녀석들이 비율이 큰 이렇게 돼버리면 무색 광물 쪽이 많더라. 요거의 성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 규소와 산소의 비율을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아까 감남석, 휘석, 각성석, 흑음모 그 다음에 장석, 석영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석영은 아예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100%입니다. 100%. 아예 석영의 화학식이 SiO2야. 이산화 규소라고도 불리는. 반면에 감남석 쪽에 가면 이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50%가 채 안 됩니다. 50%도 채 안 되고 한 장석 정도 가버리면 한 90% 정도 되고.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요 이산화 규소의 성분이 많고요. 이쪽은 되게 적습니다. 이게 나중에 화성암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요것도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색깔 했으니까 조흔색으로 가볼게요. 조흔색 되게 어려운 한자어인데 그냥 우리는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초벌구이. 아, 삼겹살집. 아, 초벌구이. 아, 거기서 쓰는구나.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 초벌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주로 어디 쓰는 거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막 미술 시간에 도자기 만드는 법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막 이상한 물레 같은 데 집어넣고 진흙을 가지고 모양을 쫙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모양을 만들어서 가마에 넣고 구워요. 그죠? 가마에 넣고 구울 때 한번 구워서 나오면 그 구워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린 뭘 하느냐? 거기다 뭐 그림도 그리고 홈도 파고 뭐 유약도 바르고 다시 굽잖아. 처음 한번 구웠을 때를 초벌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한 다음에 다시 굽는 거를 아마 지금 기억에 재벌구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재벌구이. 다시 굽는다는 뜻이죠. 뭐 그래 놓고는 이제 나오면은 한 10개 나오면 9개 뽀개버리죠. 하여튼 뭐 초벌구이. 초벌구이를 해서 만든 그 도자기 판을 조흔판이라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손톱 좀 센 사람들은 손톱으로 긁어도 긁힐 정도는 될 텐데 사실은 그건 좀 오바고 손톱보다 셉니다 얘가. 초벌구이란 도자기 판에다가 몇몇 광물들을 찍찍 그으면 묻어 나와서, 그러니까 얘들이 갈려서, 쉽게 말하면 갈려서, 지금도 이 분필도 칠판에 갈려서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광물을 이 도자기 판에다 찍 그었을 때 나타나는 가루 색깔이 있는데 그 가루의 색깔을 우리는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거의 길거리에서 우리가 아무 돌이나 잡아가지고 찍 거보면 대부분 열의 8은 흰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돌 가지고 어린 시절을 돌 가지고 놀던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실제로 막 돌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노래에 나오는 뭐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거기 망까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돌 가지고 많이 놀아서 벽에다 낙서를 할 때도 돌로 막 낙서를 하고,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된 그냥 시멘트 회색으로 된 콘크리트 벽에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벽에다 막 낙서를 해보면 진짜 이게 갈리면서 글자가 써져요. 그림도 그려지고. 되게 희한한 게 이 돌 분명히 까매. 근데 벽에다 쓰면 하얀 글씨가 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이는 색깔은 이런 이유로 색깔이 나오는 건데 빛을 뭘 반사하느냐? 이게 갈아버리면 이제 그 암석을 이루는 광물들의 색깔이 나와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색깔과 그 광물의 가루의 색깔이 아예 별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열의 7, 8은 뭐라고? 흰색이 나온다고. 근데 흰색이 아닌 애들이 여기 몇 개씩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럼 우린 이것만 알면 되지. 만약에라도 여기에 있는 애들이 아닌 광물이 툭 튀어나와 놓고 좋은 색을 물어본다면 그건 거의 뭐 열의 9 다 흰색.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금과 황동석과 황철석 여기까지 다 묶어놨는데 색깔 다 노란색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은 아 얘가 황동석과 황철석에 비해서 금은 좀 색깔이 다르구나 보면 알아요. 이건 모르는 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나중에 컬러로 된 사진을 보게 되면 금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색깔이고 황동석하고 황철석은 조금 색깔이 느낌이 뭐다? 좀 칙칙한 느낌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양에서는 바보들의 금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디서 황철석 덩어리 하나 구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금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집 팔고 뭐 팔고 이거면 이제 부자가 됐다. 나중에 봤더니 금이 아니더라. 그래서 바보들의 금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일단 찍 거보면 초벌구이 자기판에 거보면 금은 조흔색도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녹흑색, 얘는 검은색. 그거 가지고 구분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녀석들 같은 경우는 색깔은 같지만 조흔색이 다르니까 다른 광물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적철석, 자철석 이런 것도 우리 흔히 이거 두 개 묶어서 그냥 철광석이라고도 해요. 화학 파트에서 아마 철 재련 과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철 재련에 나오는
철광석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적철석은 Fe2O3, 자철석은 Fe3O4. 이렇게 구분되는데 뭐 막말로 우리 겉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색깔도 거의 같은데 초벌구이 자기판에다 찍찍 거보면 시꺼먼색이 나오면 자철석, 붉은색이 섞여 나오면 적철석. 그래서 이름이 적자가 붙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시꺼먼데 왜 적철석일까? 좋은 색이 붉은색 계통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일단 여기 나온 것들만 좋은 색을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자, 이번에 이제 물리적 성질 몇 개만 더 할게요. 쪼개짐과 깨짐. 쪼개진다라는 말과 깨진다는 말의 뜻을 알면은 대충 나와. 쪼개진다는 거는 힘을 가했을 때, 외력을 가했을 때 특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성질. 그래서 부서진 단면이, 부서지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부서진 단면이 매끈 한 거를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흑운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흑운모 덩어리가 이만한 게 있어. 망치로 빵 하고 때려버리면 얘들이 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응? 그 얇게 떨어져 나가니까는 평면 형태로 떨어져 나가니까 한 방향으로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피석 같은 경우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얇게 짝 마치 종이장은 아니지만 얇게 박편으로 떨어져 나가면 한 방향이라고 하지만 이 두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좀 뭐랄까 두꺼운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경우를 이렇게 보통 두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해석은 좀 모서리가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얘는 아까 결정형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방해석 같은 경우 방해석 자체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형태인데 이거 망치로 빵 하고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떨어져 나갈 때도 요만큼씩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작은 미니어처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약간 끝에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세방향 쪼개짐이라고도 불러요. 뭐 이것도 시험에 맨날 얘하고 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내기에 뻔한 거라서. 흑운모는 한 방향으로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방해석은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진다. 그럼 왜 이렇게 쪼개지느냐? 흑운모 같은 경우는 역시 규소하고 산소 위주로 되어 있는데, SiO 이거 규소하고 산소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 안 쓸게요. 얘네들이 다른 원소들하고 화학결합을 해가지고 불순물이 약간 섞여 있긴 한데, 다른 애들이랑 화학결합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화학결합을 이쪽 한쪽으로만 하는 거, 한쪽으로만. 예를 들어 위, 아래, 앞뒤, 좌우, 위아래 다 결합할 수도 있는데 옆에 애들하고만 화학결합을 하고 위아래 애들끼리는 화학결합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옆에 애들하고는 화학결합력이 센데 위아래는 결합력이 약하다 보니까 충격을 가하면 약한 면을 기준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깨지는 애들은 광물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건 부서진 단면이 거칠겠죠? 날카롭거나. 석영 같은 경우는 깨지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감남석이라는 녀석도 깨집니다. 둘 다, 뭐 이거 지금 화학식은 안 쓸게. 감남석도 깨지는 성질이 있고 석영도 깨지는 성질이 있는데 깨지는 원인이 달라. 감남석은 왜 그러느냐? 감남석의 화학식이 SiO4예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붙어 있는데 얘는 다른 이 주변에 있는 또 SiO4랑 또 다른 SiO4랑 또 다른 SiO4랑 또 다른 SiO4랑 화학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덕한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왜 암석이 돼 있느냐? 그냥 누가 붙여놓은 거야. 나는 싫은데. 그러니까 외부로 충격 가하면 그냥 결합력이 유난히 센 부분도 없고 약한 부분도 없어. 그냥 결합 안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충격 가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반면에 석영은 어떠냐? SiO4가 옆에 있는 애들끼리랑 굉장히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다 결합을 해서 나중에는 뭐냐? 앞뒤 좌우 애들이랑 다 화학 결합을 해서 이게 여기 산소 4개 중에 일부를 다른 애들이랑 공동 소유해. 무슨 결합인지 알죠? 공유결합. 화학도 하잖아요. 그죠? 공유결합을 해서 나중에는 규소와 산소의 비율이 딱 규소 하나에 산소 2개 비율로 되어 있어요. 석영이.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산소를 또 다른 규소랑 화학결합을 나눠서 공유결합을 하면 화학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결합력이 약한 데가 없어.
거의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충격을 가했을 때 하필 망치 모서리가 어디에 집중됐느냐, 그러니까 어디를 집중 타격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가 좀 충격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끈하지가 않은 거지. 석영은 결합력이 약한 부분이 없어서 깨진다. 얘는 결합을 한 부분이 없어서 깨진다. 주로 깨지는 이유는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결합력이 약한 면이 있냐, 강한 면이 있냐, 그러면 쪼개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굳기, 광물의 단단한 정도인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세로축에 상대적인 절대굳기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웃기지 않나요? 상대적이라는 말하고 절대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공존하나? 그게 뭐냐면, 활석의 굳기를 1이라고 했을 때, 활석이라고 하는 애의 굳기를 1이라고 했을 때, 금강석이 100배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상대적인 절대굳기라는 말이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뜻입니다.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우리는 굳기라고 하는 게 광물의 단단한 정도를 의미한다. 한자로는 경도라고도 한다. 경도. 구성하는 원자나 이온의 밀도가 클수록 단단한 편일 것이고, 화학적 결합력이 클수록 단단할 것이고, 두 광물을 긁었을 때 긁히는 쪽이 더 무르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모스라는 학자가 정한 표준 광물 10개의 상대적인 굳기 순서를 모스 굳기계라고 하는데, 그냥 숫자가 클수록 단단한 광물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클수록? 숫자가 클수록 단단한 광물이다. 그러니까 활석보다 석고가 단단하다. 석고보다 방해석이 단단하다. 이거 암기 좀 해주시면 좋은 게, 쉬운 문제로 나올 때 요것들에 대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한국인의 영원한 암기법 뭐죠? 앞잡다서 외우기. 이게 예전에 암기시킬 때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를 시키기도 했는데 좀 유치하지만,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도 어디서 딴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더라고. 어떻게 만들었느냐? 옛날에 우리 어느 동네에 활을 되게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석방형이래요. 좀 유치한 얘기니까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석방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 동네에 되게 인정 없는 놈이 살고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같은 집안 사람인 석황이라는 사람이었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감금시켜버렸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기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활 잘 쏘는 석방형이라는 사람이 동네에 인정 없는 석황을 잡아다가 감금시켰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가 1번, 여기가 10번. 아까 금강석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고요. 선생님 석자가 두 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앞에 거는 석고고 뒤에 거는 석영입니다. 아무리 광물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석고는 어디서 어피 보지 않았나요? 그죠? 거의 분필보다 조금 더 단단한 수준 정도 되잖아요. 석영은 이제 거의 준보석, 물론 비싸진 않지만,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크리스탈이라는 이미지, 얘가 더 단단하니까 뒤쪽에 있겠거니 라고 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가 뭐냐? 아까 우리 조흔판이라고 있었죠. 조흔판. 초벌구이한 도자기판. 조흔판이 굳기가 여기 사이 정도 됩니다. 정장석이 6번이고 석영이 7번인데, 모스 굳기가, 조흔판이 모스 굳기로 표현하면 6에서 7 사이라서 그 사이 값을 그냥 다 0.5라고 얘기해요. 6.5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활석부터 정장석까지는 좋은 색 알아볼 때 좋은 판에 찍 그으면 되겠죠. 그럼 석영부터 황옥, 강옥, 금강석은 좋은 색이 없냐? 있어, 얘네들도. 그럼 얘네들 좋은 색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망치로 막 계속 치는 거야.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막말로 공간에다가, 물론 이러면 큰일 나죠. 여기서부터 여기다 보석, 준보석이라서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망치로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될 것 같아? 피눈물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론상 그렇다는 얘기고, 요 뒤에 것들은 주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의 색깔을 광물일 때 색깔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색을 따져봅니다. 모스 굳기가 그냥 클수록 단단한 광물이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암기는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광택, 아까도 말했지만 빛을, 색깔을 나타내는 거는 가시광선을 반사해서 나타나는 색깔이라고 얘기했는데, 금속광택과 비금속광택이라는 두 가지가 있더라. 금속광택 뭐냐? 반짝반짝 거린다.
비금속 광택은 반짝거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유리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택을 좀 세분해서 유리 광택, 진주 광택, 견사 광택, 지방 광택 나왔는데 이거는 지방 광택은 좀 웃겨요. 선생님 얼굴에서 막 발광하는 그 기름기 때문에 나는 광택. 견사 광택은 뭐라 그러나 나비 날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빛을 반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날개에 있는 그 막 알록달록한 무늬에 따라서 어떤 결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죠? 보이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리와 진주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속 광택은 말 그대로 쇠붙이 색깔 있죠? 은백색. 여기 주변에 쓱 훑어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쇠붙이 색깔, 저기 천장에 있는 에어컨 밑에 있는 그 밑에 기둥, 금속 부품 같은 것들 색깔들, 그런 것들을 금속 광택이라고 하고, 이 금속 광택은 그냥 은백색 광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은백색 광택이라고 얘기하고, 은백색 광택이 아닌 금속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은백색 광택이 아닌 금속.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금속인데 은백색 광택을 띠지 않는, 금속들도 은백색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금과 구리는 이렇게 노란색, 붉은색을 띈다. 여기 또 요것만 알면 되겠지. 그죠? 나머지 거의 모든 광물들은, 금속 광물들은 다 은백색을 띱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비중이라는 말과 밀도라는 말의 차이 아시나요? 밀도는 그냥 부피에 대한 질량값을 밀도라고 부르고, 그지? 비중도 비슷한 건데 이 사도시 물하고 따진 비율이야. 사도시 물의 밀도에 비해서 얘가 2배 크면 비중이 2, 3배 크면 3, 이런 식으로. 사도시 물의 밀도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면 비중이 0.5.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비중은 그냥 숫자로 표현. 그러니까 밀도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쳐도 되고, 자성은 얘밖에 없어. 아까 말한 자철석. Fe3O4라는. 이게 여러분들 자성 만드는 그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철석에서 자성을 띤 성분들을 많이 긁어내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자석을 만든다고. 싼 거. 흔히 말하는 비싼 네오듐 자석 이런 거 말고 그 까만 자석, 그런 것들이 이 자철석에서 뽑아낸 성분이에요. 그 자자 들어있으니까 자성을 갖고 있겠지. 그죠? 여기까지가 광물의 물리적인 성질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화학적 성질 얘기 나오는데 화학적 성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화학적 성질,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의 단어가 있어. 저 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선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된다고요? 용어들, 이 세 가지 뭐야 이거? 동질 이상, 유질 동상, 고용체,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알고 있고 뒤에 뜻을 봐야 되는데, 동질 이상, 뭔 뜻일 것 같아? 질, 같은 물질이라고. 같은 물질. 같은 물질이니까 화학 성분 같겠죠? 근데 상태가 달라. 화학 성분은 같은 물질이야. 근데 얘가 어느 온도, 고온에서 만들어졌느냐, 어떤 압력 조건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결정 구조가 달라서 약간 성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석과 흑연 같은 경우는, 금강석은 주로 저온 고압 조건에서 많이 만들어지고요. 흑연은 고온 저압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둘 다 화학식이 C로 똑같아요. 둘이 성분 똑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저온 고압에서 만들어지면 금강석인 거고 고온 저압이면 흑연이 되는 거야. 알겠지? 흑연이 뭔지 알죠? 연필심, 샤프심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어린이들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선생님 어렸을 때 했던 애니메이션인데 요즘 아이들도 아는 만화 중에 개구쟁이 스머프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파란색, 하얀색 모자 쓰고 다니는. 거기에 보면은 스머프들을 챙기는 거대한 약간 조금 미련한 한 사람 한 명 캐릭터가 나오는데 빅마우스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 모르죠? 근데 거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스머프를 좋아해서 스머프한테 선물 주려고, 힘이 세니까 석탄 덩어리 하나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가 으악 해가지고 딱 줘.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 왜? 압력을 세게 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금강석에 비해서 저압이란 얘기지 이거 자체는 아닌 거지. 하여튼 성분은 똑같다는 거. 그 다음에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이라고 하는 광물 이름 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 다 압력도 높고 온도도 높은 지하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식이 전부 다 Al2SiO5인데 여기에다가 압력과 온도 조건을 조정을 하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갔지? 하나가 뭐가 빠졌는데? 하여튼 얘들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걸 그거에 따라서 암석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냥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쌤이 찾기 애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홍주석, 남정석, 규선석 이렇게 나오면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으면 뭐 이런 식으로 온도가 몇, 압력이 몇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겠다. 뭐 온도가 몇, 압력이 몇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되고 성분은 같더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질 이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 유질 동상은 뭘까? 유질 동상. 성분이 비슷하다. 뭐하다? 성분이 비슷하다. 유질 동상. 성분이 같진 않고 비슷해. 근데 겉으로 보면 거의 같아 보여. 상태가. 그래서 여기 방해석. 잘 보세요. 방해석이라고 하는 거, 능철석이라고 하는 거, 마그네사이트라고 하는 거, 뒤에 붙어 있는 CO3 때문에 거의 모양도 비슷한데, 아까 말한 육방정계면, 아까 딱 정사면체, 아니 정육면체 구조로 만들어진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 앞에 마그네슘이 붙었냐, 철이 붙었냐, 칼슘이 붙었냐에 따라서, 참고로 전부 다 앞에 거 다 E+, 예를 들어 Mg, E+, Fe, E+, Ca, E+, 플러스 이가의 양이온들이 붙었기 때문에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다를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결정 구조가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까는 물리적 성질도 좀 비슷합니다. 이런 애들을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유사하다. 그래서 비슷한 물질로 되어 있지만 겉으로 보면은 상태가 거의 같다. 그래서 유질동상이라고 부른다고. 용어가 지금 이거 되게 출제율이 높은 거니까 알아두시고, 최근에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게 이 고용체라는 녀석이에요. 광물의 이거 오타 났네? 고정 비율이 어느 범위 내에서 변하면서, 구성 비율이 어느 범위 내에서 변하면서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 성분을 말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감남석 얘기 살짝 했었습니다. 감남석도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유색 광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색 광물이면서 앞에 붙어 있는 성분이 철이냐 마그네슘이냐,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50%, 철이 50%일 수도 있고, 마그네슘이 80%, 철이 20%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성질이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감남석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밀도가 큰 감남석도 있고, 밀도가 작은 감남석도 있고, 녹색이 진한 감남석도 있고, 검은색이 진한 감남석도 있고,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성질이 좀 변하는 거를 우리는 고용체라고 한다. 고용체가 무슨 뜻이냐? 고체는 고체인데 마치 얘가 그 안에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생성되는 온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성질을 분석해서 철이 많으면 고온이다, 좀 더. 마그네슘이 많으면 그래도 범위 내에서 좀 저온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분이 사실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앞에 마그네슘을 써놓고 가로치고 철이라고도 써놓고 여기다가 SiO4라고 쓰는 거야. 얘하고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요게 100%, 요게 10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이런 애들을 고용체라고 한다. 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